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오늘도 시장을 참 보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맞아요. 상승 종목을 찾기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종목이 빨리 순환을 해버리니까 이거 언제 사야 되는지, 또 금리 전망은 어제는 뭐 한 번, 오늘은 뭐 두 번, 또 내일은 또 다시 한 번인가요? 계속해서 바뀌니까 이런 내용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호재 없이 또 오늘 하루를 또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또 바뀔지 모르고 오늘 또 상승한 종목이 내일도 오른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어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애를 태울 수 있나 싶은 시장인데요. 제 지인은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요즘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아, 그렇구나. 이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너무 어렵다고. 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시장 들어와서 안 단어가 불확실성입니다. 그쵸. 좋으면 좋든지 말면 말아야 되는데 불확실성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다 보니까 종목 선택이라든지 뭐 섹터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우리가 잡고 해야 되는지 참 물음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진짜 나의 투자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시험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도 흔들리고 계좌도 흔들리고 우리의 멘탈도 흔들리고 있다면 네.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님, IS의 박수범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 수익도 꽉 붙잡고 멘탈도 한번 꽉 붙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네. 종목 상담 신청 받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이슈를 다뤄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아빠 오프닝에 모든 것이 녹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키워드는 바로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난이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보태가지고 극강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는 한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럴 때 왜 극강인지, 그리고 어떤 게 원인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종목까지 내용도 어떤 걸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박수범 이사께 메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게 원인 파악을 좀 한다는 측면에서 난이도가 극강인 이유, 이사님께서는 어디에서 원인을 찾으세요? 저는 뭐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투자 심리요. 그렇죠. 투자 심리가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트 흐름이라든가 코스피 시장의 차트 흐름이라든가 코스닥 시장의 차트 흐름 그리고 다우라든가 나스닥의 차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골디락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정받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반등도 잘 나오고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지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휴일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개장일이 좀 적은 달이긴 한데 그래서 뭐 5월 달에는 뭐 주식시장을 뭐 떠나라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현재 5월 달 들어서 뭐 4월 달에도 어떻게 보면 4월 달이 더 어려웠어요. 4월 달이 더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A라는 주식을 샀어요. 샀는데 사자마자 물림이 어때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은데 그런 이제 이게 뭐 한 번 물려가지고 다시 반등을 주면은 괜찮은데 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이제 뭐 생기다 보니까 지금 환율 시장의 움직임도 그렇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뭐 하나 명쾌하게 그리고 미국이 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지난달만 하더라도 뭐 금리가 뭐 또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뭐 이번 연도 끝까지 없을 것이다 했는데 또 최근엔 또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계속 또 말이 또 바뀌고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해외 쪽 정보랑 국내 쪽 정보를 이렇게 접하면서 뭐 하루아침에 뭐 손바닥 뒤집듯이 맞아요. 그 시황이라든가 매크로 흐름에 대한 분위기가 코멘트들이 계속해서 뭐 변화가 보여주다 보니까 또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A에 붙어야 될지 B에 붙어야 될지 상당히 머릿속에는 퀘스천 마크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그렇죠. 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저는 조금 깼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섹터 간의 움직임이 너무나 수익이 잘 나는 섹터는 너무나 수익이 잘 나고 있고 지금 수익이 안 나는 섹터는 너무나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대체적으로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내려가는 종목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는 불안감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장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급의 움직임이라든가 차트 움직임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뭐 옆에서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 뭐 해외 쪽 국내 쪽 들러오는 거 일단은 2차적으로 보시고요. 첫 번째는 일단 수급이랑 차트 움직임만 좀 보시면서 네. 기술적인 움직임 보면서 뭐 결단을 좀 내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이제 각종 외부 변수들 거기에다가 종목별 차별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투자 심리를 좀 불안정하게 좀 만들고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런 난이도와 관련해서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선은요,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대표적인 특징이 보통 우리가 증시를 비교할 때 미국이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어디 막 브라질 시장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시장을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를 보면 당연히 인지되는 게 이제 돈이 부족합니다. 유동성이죠. 맞아요. 예. 이제 대금이 부족한데 거기에 또 하나가 환차익까지 달러가 유리하게 발생해져 버리면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빠져나가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안 그래도 부족한 유동성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섹터가 한 두세 개 있다라고 볼게요. 지금 좋다고 이야기 나오는 게 반도체, 뭐 조선, 네. 또 미용기기, 화장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좋다고 나오잖아요. 실적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건요. 증시에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얘가 가고 내일은 얘가 가고 순차적으로 선별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근간에는 부족한 유동성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좀 뉴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저는 귀에 들어왔는데 이제 환율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실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저는 이 환 시장을 더 좀 굳건하게 방어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증시의 이제 투자자의 중에 한 명으로서의 입장으로 말을 하자면 지금 환율이 오늘도 좀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환이 안정적이지 못한 시장에서는 더욱더 개인 투자자에겐 좀 불리한 시장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유동성을 메꾸려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려면 당연하겠지만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좀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유동성이 좀 개선이 된다라면 좋은 섹터들이 같이 가는 움직임 보여줄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요. 우리 코로나 증시 생각하면 됩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그 당시에 좋다던 이제 바이오, 반도체, IT 다 같이 가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선결 조건은 환율이 좀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이제 부족한 유동성,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돈이 뱅글뱅글 도니까 이게 참 더 어려워지는 거고 거기에다 또 환율에 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수급의 변동성이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뚜렷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은 이슈에도 계속 좀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불안정해지고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계속 이런 악순환이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채팅창에서도 너무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시장이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러시군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증시 속에서도 벌 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또 챙겨야죠. 우리가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스파르타예요. 없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는 거고 이제 믿고 따라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믿고 따라갈 만한 섹터나 종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방향성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수범 이사님, 지금 시장에서 그럼 어느 쪽에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저는 전력 인프라 그나마 편안하게 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강하죠. 여전히 강합니다. 네. 전력 인프라가 계속해서 반도체나 AI 흔들릴 때도 전력 인프라는 좀 튼튼하게 버티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전력 인프라 쪽의 성장률이 0.6%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2.7%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략 연간 지금 한 3%에서 5%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테면 미국의 전력 인프라 그 시장 규모가 3%에서 5%까지 성장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3%, 5%?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성장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력 인프라 사업이라는 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3%, 5%만 돼도 엄청난 발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우리나라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였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였지만 해외 쪽 수주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8조, 6조, 3조까지 늘어났고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더 더블 이상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전력 인프라라는 사업 자체가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만들어졌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좀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이 전력 인프라 사업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의 충전 관련된 문제라든가 전기 충전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죠. 예를 들어서 AI 칩으로서 우리가 엔비디아 H100 같은 경우에 그 칩 하나가 하루에 쓰는 전기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10가구 정도 쓰는 전력이랑 맞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엔비디아의 AI 칩 H100이라는 제품이 10개를 가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100가구 정도가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엄청나게 쓴다는 거죠. 그 정도 전력이. 굳이 AI를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전기세 많이 보니까 나오는데. 전기 먹는 하마인데.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진짜. 이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쪽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발주가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제 발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국내 시장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지금 현재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송배전 쪽에 또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세 종목이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실적도 좋아지면서 먼저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치고 올라오는 게 요즘 들어서 보면 중소형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이라든가 아니면 대원전선이라든가 네. 그리고 최근에 재룡전기 그리고 일진전기 이런 친구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끝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장기간 플랜을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LME 시장에 보게 되면 지금 구리 가격이 최근에 톤당 $10,00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10,000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선 회사들이 보면 이제 다 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고 자산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이 시장에서는 원래는 한 100억 정도를 봤는데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을 그런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의 가치가 130억까지 지금 현재 측정되고 있네.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다 환율 효과까지 만들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꼭 먹고 알 먹고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력 쪽은. 정말.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그리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것 같다. 이평선을 깨고 뭔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깨고 뭔가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땐 매수 시점이에요. 오히려 그때는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손절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위치가 매수 시점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장기 플랜이고 앞으로 수주 물량이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올해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전력 인프라 쪽은 그래도 내가 포트에 한두 종목 정도는 계속 좀 끌고 가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가지시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따라 추경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려봐야 다시 또 올라갈 거니까 상관은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좀 뭔가 좀 갑자기 뜬금없이 별 악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밀린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그냥 신규 매수하셔도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을 기준으로 전력 인프라 쪽은 앞으로 좀 발달하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기회로 삼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네. 이사님께서는 이 관련주들 중에서 네, 네. 큰 대형주 쪽으로 보세요? 아니면 그 밑에 이제 따라가고 있는 중소형주 쪽을 잡는 게 더 저도 낫다고 궁금하고 보세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진짜 조그만 회사도 있잖아요. 네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원전선이라든가 우리가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던 이제 대한전선이라든가 변동성이 예. 그런 친구들이 최근에 수급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간 좀 뭔가 좀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좀 승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쪽도 괜찮다고 봐요. 중소형 쪽으로? 예. 작은 종목 쪽으로? 예, 작은 종목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내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나는 억대로 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LS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셔도 상당히 좀 괜찮다. 좀 투자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전력 인프라,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신 분들께서는 방금 전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럼 믿고 따라갈 만한 섹터와 종목, 김구루 전문가께서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 시장이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주도주라고 불릴 만한 종목들, 특히 섹터 단위 몇 개 보이긴 하는데, 쭉쭉쭉 뻗는 느낌은 또 안 나요. 좀 그렇죠. 쉬는 느낌도 네. 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버티고 있으면 다행이지 밑으로 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사실 버티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이 이제 실적이 좀 찍히고 있는 애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걔네들 중에 하나 대표적인 이제 미용 의료기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일 뜨겁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제일 강했고 사실 지난주에 제가 공략주로 드리기도 했고 그렇죠. 약 한 2달 전부터 미용 의료기기 실적 좋다고 열심히 이야기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럼. 그래서 네. 사실 그때 이후로 조정 또 받고 막 그래가지고요. 예. 그 당시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막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또 최근에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작용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얘네들은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4개의 종목입니다. 비올, 원텍,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보면은 네. 이제 하이로닉이나 이런 종목도 있는데 네. 그런 건 빼고요. 제일 지금 모멘텀이 좋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원텍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원텍 같은 경우는요. 얘네는 중국의 이제 연내 허가가 좀 기대되고 있긴 한데 사실 실적이 잘 찍히는 건 브라질이랑 네. 이제 태국 쪽 이쪽에서 좀 잘 찍힙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 거의 30%대 나오고 있죠. 굉장히 강한 기업이고 중요한 건 클래시스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 드려가지고 그냥 미용 의료기기 대장이다. 제일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제이시스 메디칼은요. 지금 사실 우리 이제 미용 의료기기 따는 화장품이랑 좀 입장이 다릅니다. 비슷한 측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한알령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가 최근에 와서 다시 중국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지 중국에서 매출 잘 지키고 있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거의 유일합니다. 100억 정도 나오거든요, 1년에. 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중국을 좀 뚫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기업이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제 바닥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또 조정받고 오늘 좀 올라오고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애들은 지금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 드릴 게 이제 비올이에요. 이제 일단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미용 의료기기 점유율을 보면요. 네. 전 세계 1등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고 2등이 이제 남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 3등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한 28조에서 3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2030년이 되면요.
117조의 예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뭐 4배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당연하겠지만 이제 피부 미용하면은 피부에 들어가는 기기들이 많잖아요. 들어간다기보단 피부를 위한 기기들. 네. 이제 그걸 잘 하는 데가 여기 비올입니다. 중국은 이제 NMPA 그리고 FDA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뭐 하는 기관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식약처 같은 데입니다. 화장품도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미용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인데, 비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퍼맥스라고 해서 국내에선 지금 주력 장비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 매출이 지금 아직 안 찍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사실 중국 매출이 안 나와도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의 성장력도 엄청나게 커진다고 했잖아요, 시장이. 비올이 큰 성장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목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다 좋은데 오늘은 그나마 얘기를 덜 드렸던 비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4개의 종목은 앞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4개의 종목, 비올, 원텍, 제이시스메디카, 그리고 대장 클래시스까지 얘네들은 앞으로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올 추가 설명 드리자면은 제가 두 번째 사진도 준비했거든요. 뭐냐면 이제 연간 실적 추이입니다.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죠. 초록색이 뭐예요? 매출액이에요?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예, 그 왼쪽이 이제 매출액, 오른쪽 영업이익인데 네. 2024년 추정치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 거의 50% 나옵니다. 진짜 엄청난 50%요? 거예요. 그렇죠? IT도 아니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반도체도 아니고. 저는 이 네. 비올이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긴 한데 큰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작년에 클래시스가 그랬거든요. 올해는 비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지점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살짝 궁금한 게 네. 남미, 동남아, 미국, 중국 어쨌든 그 고객사가 나라별로 이렇게 나눴을 때 중국의 포인트를 맞추자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중국 하나에만 이렇게 다 들어가는 기업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고객사도 그 나름 그 기업 내에서 수출 포션이라는 게 있을 건데 굉장히 좋은 질문 주신 게 왜냐면요. 우리 LG 생활건강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아, 예. 왜냐면 중국에 사실상 거의 의존도가 100이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랑 외교 관계가 어려워지고 한한령 발동되니까 LG 생활건강이 170만 원에서 지금 몇 토막이 났는지 모르게 내려와 버렸잖아요. 중국은 되게 리스크가 크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강조드린 4개의 종목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중국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실적은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국가 해외 매출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은 이제 진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근데 또 안 좋게만 볼 것도 아닌 게 중국 사실 이 중국 사람들은 진짜 엄청 삽니다. 그렇죠. 제품이 하나가 한번 괜찮다는 사면, 입소문이 타면은 맞아요. 매출이요 한 쓸어먹는 100억 하던 스타일. 기업이 네. 막 다음 분기에 갑자기 5천억 맞아요. 나오고 그래요. 네. 특히 미용 의료기기 이런 데는. 그래서 좀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던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네. 좀 기대할 만한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 지금과 같이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봐야 될 섹터, 흔들릴 때가 기회인 섹터는 바로 전력 인프라 쪽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또 좀 더 구체적인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이쪽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들어오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이 또 아이러니하게 또 이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해가지고 네. 우리 이사님의 의견도 같이 들어볼 수 있는 찬스가 온 것 같습니다. 한국님께서 올려주신 원택입니다. 예, 방금 전에 들으셨죠? 지금 원택을 1,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3%를 담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1,800원대가 최근에 이제 들어가신 것 같고요. 최근에 장중에 12,000원까지도 갔었던 그런 원택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전망도 좋고 그리고 종목도 선택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이사님 궁금합니다.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클래시스가 뭐 거의 대장이었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이제 미용 의료 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아무튼 클래시스가 움직이면서 지금 원택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비올도 마찬가지였고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원택 같은 경우에는 에스테틱 쪽으로 해서 이제 소위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해서 레이저를 이용한 그 의료기기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쪽 매출이 전체 매출의 이제 95%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국내 수요에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든 미용 의료기기의 매출도 계속해서 국내외 쪽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트 흐름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최근 뭐 작년에 9월 달에 한번 고점 15,000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주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어디가 저점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 이제 2월 달과 3월 달에 거의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거래량이 이때부터 3월 말 정도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기 시작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날만 하더라도 3월 25일 날 18%나 급등하게 됩니다. 급등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확실하게 내가 주가가 올라가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한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래량, 평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지금 현재 포지션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방으로 가든 상방으로 가든 포지션 변화를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었고 그 부분들이 상방으로 변화를 줬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3월달, 4월달에 걸쳐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클래시스가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미용 의료 기기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약간 테마성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뭐 형이 먼저냐 아우가 먼저냐라고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상승한 관련 종목 중에서 좀 그래도 좀 덜 오르고 좀 뭔가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탄력이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둔화되어 있다면 그 종목을 따라가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소위 뭐 테마주들을 대응할 때 보면 제일 많이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고 제일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해야 그 다음 날에도 더 큰 상승을 보여준다. 뭐 이런 관점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어차피 실적이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원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목표 가격을 일단 뭐 지금 4월 달에 12,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12,000원 충분히 돌파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봐주십시오. 15,000원까지 보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전망도 두 분의 의견을 좀 다 들어보고 관련된 종목으로 교차점인 원택에 대해서 진단이 잘 들어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목표가 12,000원이 아니라 15,000원까지 한번 올려 잡으셔도 될 것 같고 또 손절가 9,50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미용 의료 기기가 좋다면 이쪽도 좋은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화장품도 좋을까?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억 청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 38,000원에 비중 14% 담으셨고요. 요새 화장품주 좋던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이쪽도 계속해서 좀 상승세 나오는 모습이 고 오늘장에서도 9% 이번 주 내내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화장품주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앞으로도 더 좋을까? 화장품 쪽도 괜찮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는 또 한번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길게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져갈 만한 종목이거든요. 매력 있군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 주식 좀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잘 보셨고 좋은 자리에서 잘 담으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상승으로 해서 사실 역대 신고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 거의 근접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가 하고 있는 화장품의 특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ODM, OEM이 주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객사들을 통해서 생산을 대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럼 기술력이 좀 부족한 산업인가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는요, 화장품 산업에서 OEM, ODM사들이 기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좋은 화장품 만드는 거. 우리 생각해보면요, 국내에서 제일 큰 데가 이제 한국 콜마잖아요? 네. 콜마가 기술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IP가 없을 뿐 그걸 잘 그렇죠, 실현해내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운드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TSMC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생산을 제일 잘해주는 거거든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가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특히 국내에도 국내지만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중국 법인도 있고 미국에 이제 잉그루드 랩이었죠. 네. 인수를 하게 되면서 OEM, ODM 분야에서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신흥 강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얘네가 잘하는 게 뭐냐면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선크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선크림을 굉장히 잘해요. 매출 비중이 20% 정도 나오는데 한국에서도 선크림을 잘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현지 법인을 인수했는데 거기서 하는 선크림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 말은 다시 돌이켜 보면요. 선크림 언제 많이 팔리죠? 여름에. 맞아요. 여름에 많이 네. 팔려요. 그러면 여름에 많이 팔리고 나서 찍히는 실적이 보통 고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름이 지나고 나서 실적이 찍히는 게 이제 3분기, 4분기가 되는 건데 그때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 팁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데 이제 쭉 홀딩하는 건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에서는 이제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하면서 비중 조절도 하면서 가져가시면 되는 종목이고 네. 시장이 그러니까 그만큼 좋으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도 되게 강하잖아요. 시장은 내려가는데 자기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 제가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올라갑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좋은 점이 지금 많은 종목이고 안 좋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들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이제 화장품 걱정 옛날에 엄청 많이 했었었는데 맞아. 지금 이렇게 또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 멋있네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 좀 진단을 좀 도와드렸고요.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머리끝 발끝. 예. 봉 얘기를 하신다고 제목 얘기했던 것 같은데. HMM입니다. 오늘 강했습니다. 15,320원에. 종가에 사셨나요? 딱 그 가격이, 17,000원이요, 오늘은. 25%. 목표가 얼마나 잡을까요? 사실 이거 오전 방송에 제가 이걸 하면서 이 종목을 사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때문에 파생되는 쪽으로 그때 한번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조선, 해운 이쪽으로 좀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이 HMM의 오늘의 강세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박수범 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가져가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좀 잠깐 보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좀 올라가고 있어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다시 한 번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발틱 드라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벌크선입니다. 벌크선 운임 지수인데 벌크선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이 지금 이제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HMM도 좋고 페노션도 지금 좋아요. 그 둘 다 오늘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죠. 페노션은 어제 같은 게 한 7, 8% 올랐었고 오늘도 1% 이상 오르고 HM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저점을 잡고 오늘 뭐 6%라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이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시장 자체가 그만큼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왜냐하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외 쪽에서 많은 IB 쪽이 예상했던 게 4%대였거든요. 그런데 5%대를 발표를 했어요, 중국에서. 거기에다가 지금 중동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으로 가는 배들이 다들 아프리카 그 희망봉을 지나가지고 삥 둘러 가고 있습니다. 홍해 쪽으로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동 리스크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또 발주량도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조선 쪽. 발주량이 늘어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뭐 IMO 쪽에서 환경적인 부분들, 원래 그 선박들이 우리가 그 시벙커를 해가지고 그 가장 질이 안 좋은 연료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걸 쓰게 되면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엄청난 연기를 내뿜습니다.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환경 문제라든가 그리고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이상한 이제 기상 이유가
기상 이변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친환경 쪽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암모니아라든가 아니면 LNG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발주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뭐 이번 1분기도 마찬가지였고 그 부분에서 수주가 계속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또한 교체 주기가 좀 발생하고 있고 서로 새로운 선박들이 지금 현재 뭐 운임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또 어떻게 보면 운임이 측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한 지금 현재 뭐 세 가지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들 전쟁.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이런 친환경 관련된 선박들의 발주가 늘어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운임에 대한 측정이 다시 한번 더 뉴노멀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가격이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평균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HMM이라든가 지금 펜오션도 마찬가지고 벌크선이 되었던 컨테이너선이 되었던 다 같이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서 뭐 이런 흐름들이라면 저는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올라간다. 뭐 그 관점에서 저는 HMM을 오늘 뭐 17,300원인데 일단 1차 목표가는 저는 2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할게요. 2만 원? 네, 2만 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선이에요. 예, 전 고점의 저항선인데 여기를 좀 가볍게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상승 랠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2차 목표 가격을 저는 25,000원까지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얼마나 볼까요? 손절가는 저는 제시 안 하겠습니다. 네, 필요 좋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상승 쪽으로 좀 확실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운 쪽에서 HMM 1차 2만 원 돌파하면 2차로는 25,000원까지 제시합니다. 네, 다음 상담은 서유환님의 종목이고요. 원익 IPS 진단하겠습니다. 37,50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 30% 담으셨고요. 오늘 딱 종가가 37,500원이네요. 비중은 30%면 조금 무겁기는 한데 오늘 저녁에 실적 발표한 후에 지금 시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일단 실적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일단 적자 폭이 확대됐다라는 내용이 좀 일단 타이틀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또 실적이 흔들리면 주가에도 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건우 전문가님, 원익 IPS 좀 대응을 빠르게 좀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네. 일단 원익 IPS는 증착 장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 투자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게 양대 대장들이잖아요. 끌고 가는. 둘 다 엄청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왜 특히 삼성향을 많이 띄고 있는 원익 IPS 매출이 안 찍힐까 이런 지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는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공장을 더 증설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저 이게 좀 아쉬워요. 차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원익 IPS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어떤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있죠. 이런 부분. 여기가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이때 사시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얘가 오늘 정말 단시간이잖아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 건데 이 중간에서만 그어봐도 거의 30%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는 안 하시고 이걸 이 모멘텀이 한 번 끝나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좋은 종목이라도 정말 최근에 전력 설비처럼 네. 정말 엄청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당연한 겁니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 올라가는 타이밍에 하는 게 좋지. 굳이 이걸 내려와서 잡으려고 하든 이런 반등을 먹는 모멘텀을 또 봐야 되는 건데 이런 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네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보면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종목은 잘 보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향 띄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혜주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는 거는 전형적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디램이랑 낸드 가격 올라가고 있고 재고들 다 팔리고 있고 더 수주하고 싶은데 양이 없으니까 아예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 버리는 이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증시 좀만 회복되면 반도체 업황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때 원익 IPS는 같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또 아쉬운 점이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그러면 오늘 시간에가 한 6% 정도 하락했는데 이때도 하고 더 사야 되는데 비중을 30% 이미 담아버리셨어요. 그럼 여기서 더 사면은
그냥 이 한 종목만 보고 가야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중 추가는 하지 마시고 시간 좀 두면은 올라갈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우선은 일단 전고때에 한 번에 큰 상승이 발생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흔히 말해서 매물대라는 게 이제 발생돼요. 이 4만 원 초반부터 매물대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에는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구간 4만 1,000원대에서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은 딱히 필요 없는 종목이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 보세요.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조금만 견디신다면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따라서 손절하시거나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전달을 드렸고 41,000원 1차 목표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햇님님께서 올려주신 모트렉스 보겠습니다. 자율주행도 관련주인데, 1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15,000원 왔었어요. 이때 사신 게 아닌가 싶고, 비중 10%. 오늘 많이 밀린다. 어제도 사실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아마 이제 그 소식이 있었을 거예요. 테슬라 쪽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피소당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모트렉스 지금 하락에 대한 성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모트렉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주 거래처가 현대차가 기아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스텔란티스라고 해서 그쪽에도 지금 현재 이제 수주 물량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동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PBV라고 해서 목적 기반 차량의 인포테인먼트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움직임이 조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기아가 마이너스 3.7% 정도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평선을 살짝 이탈하는 그림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좀 보면 현대차도 뭐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이평선을 22평선 아래로 이탈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모트렉스의 주가 움직임에도 좀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봅니다. 영향을 주면서 거의 뭐 현대차, 기아차가 음봉 그리면 동사도 음봉을 그리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쪽 매출이 워낙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물론 해외 쪽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해외 시장도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뭐 스텔란티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주 물량이 좀 발생하고 그 외에도 앞으로도 좀 뭐 나아갈 길도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방 말씀하셨던 뭐 테슬라 뭐 FSD 관련해서도 네. 시장에서도 좀 관심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 FSD와 이제 모트렉스를 또 연결해서 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예. 어차피 그 FSD 쪽 같은 경우는 모트렉스에서 하는 그러니까 FSD의 일부분을 모트렉스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얘기하면 FSD가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제 크다란 덩어리라면 네. 그 크다란 덩어리의 일부분이 모트렉스가 하는 사업과 전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FSD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도 조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뭐 앨런 머스크 같은 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금 테슬라 차량이 안 팔리다 보니까 FSD에 대해서 중국에서 요구를 했죠. 너네들 데이터 센터를 중국에 만들어라. 중국에 만들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량들로부터 정보를 받는 건 중국에 저장해라는 거예요. 중국에다 데이터 센터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중국 차량에도 지금 이제 BYD 쪽이 좀 적극적으로 BYD 쪽에 공급을 해주겠다는 건데 BYD 쪽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뚜껑 열리는 거죠. 정치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테슬라 차량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중국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이러니까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뜬금없이. 예. 상당히 좀 정치적인 이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연도 뭐 11월 달에 또 미국이 대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라면
더 강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예, you fire 하면서 막 강하게 막말도 막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모트렉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 움직임에 더 민감하다. 모트렉스는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조정받은 거니까요. 근데 조정받는 데서 크게 매도 물량 나온 것도 없어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홀딩 하시고 뭐 손절가를 좀 말씀드린다면 13,000원. 그리고 뭐 목표가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지금 현재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오면 일단 절반 정도는 좀 차익 실현하시고 그 절반 정도는 좀 보유했다가 추세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완성차의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비중을 조금 더 축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좀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라도 테슬라 보셨다면 테슬라랑 엮이지 마시고 우선 보유 의견 16,000원까지 왔을 때 절반 익절한 상태에서 가볍게 다음 목표가 노려보시고요. 손절가 13,000원 제시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 이어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푸른 하늘님께서 남겨주신 NHNKCP입니다. 13,200원 매수가고요. 비중 5% 담으셨고요. 실적이 나왔습니다. 호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좀 11,000원대에서 머무르면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는 좀 빠져나오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했을 때 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번 건은 제가 결론 말고 다른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 NHNKCP가 안 좋은 기업이냐? 전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보면은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네. 하는 사업이 뭐냐면 결제 대행 서비스입니다. 이걸 온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사업이고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가맹점 키오스크 사업이에요. 키오스크에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받는 이런 서비스를 네.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요즘 단어들이 AI라든지 네. 또 로봇이라든지 지금은 잘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이 될 것 같은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얘는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잘 보면요. 그래도 키오스크 계속 점점 더 많아지지 않나요? 많아지죠. 그래도 성장까지는 아니다. 폭발적인 맞죠. 성장까지는 아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키오스크로 인한 매출 성장폭이 엄청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NHNKCP의 어느 정도 의견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보면은 작년 말이라든지 올해 초에 막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네. 이때 그럼 얘네가 이게 매출이 좋아서 올라간 거라고 보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애플페이 이슈라든지 다른 결제 대행 시스템에 대한 좋은 이슈들 그리고 AI가 들어오게 되면은 AI 관련된 서버 단에서 그럼 결제 대행 시스템은 누가 가져갈 거냐 막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건 다 테마예요. 왜냐하면 결제 대행사가 별로 없으니까 그 중에서 나온 게 이제 NHNKCP가 된 거고 얘는 안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시가총액을 꾸준히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13,200원 가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런 종목을 보고서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면요, 계속 이런 종목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런 종목이 뭐냐면 우리는 이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요, 사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좋은 가격이 될 때 팔아서 우리는 수익을 챙기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되고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거는 좋은 기업을 찾는 눈이 길러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업은 제가 NHNKCP를 말할 때 좋은 기업과 다르다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수익도 꾸준히 발생을 하고 주식이 되게 재밌어지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얘는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13,000원 옵니다. 그럼 그때 정리하시면 되는 일이고 나머지 비중은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그럼 좋아질 기업들, 좋아질 종목들 그리고 지금 좋은데 시장이 조금 뭐랄까 좀 누워 있으니까 같이 눕는 척하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보기에도 바쁜 우리의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쓰지 마시고
좋은 데 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얘는 비중 추가도 하지 마시고 13,200원 본절 가격 오면 정리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쁘지 않다. 하지만 아주 좋은 종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좋기만 하면 안 되고 성장하면서 좋아져야 하는 종목이 있어야 하는데 NHN, KCP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빠져나오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시면서 매수가까지 회복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짧게 하나 더 볼게요. 네. 예. 자, 고고의 세상님께서 DB하이텍을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제 나만 믿고 따라와에서 히든카드 종목으로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약간 이제 조정을 받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조정 받았을 때 딱 이때가 기회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이제 또 반도체 쪽에서 DB하이텍이 요즘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솔직히. 반대입니까? 네,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뭐 좋은 종목들 반도체 쪽 뭐 워낙 많은데 굳이 DB하이텍 뭐 왜 하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정을 많이 받았다 해서 들어간다? 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DB하이텍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보는 전문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DB하이텍이 지금까지 보면 계속 적자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흑자로 좀 돌아서면서 매년 그래도 뭐 한 1,000억 정도 이제 장비 투자 교체를 계속 했어요. 했었는데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웨이퍼가 보면 얘네들은 지금 이제 생산 라인 자체가 이제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인치로 가야지 생산 단가가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이제 영업 마진율도 좀 높아질 텐데 그렇게 하려면요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작년 말 기준에서는 약 1조 7천억 정도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는 있긴 있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게 공장 웨이퍼 크기를 바꾼다는 건 공장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하나의 새로운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조 단위 뭐 1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조가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요. 예. 뭐 3조에서 한 제가 봤을 때 한 3조, 5조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뭐 그 정도의 여력이 있냐?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여력은 없어요. DB하이텍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유보율도 높고 지금 뭐 현금을 1조 7천억이나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12인치 웨이퍼를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말이 많았어요. 내부적으로도 12인치 좀 무리해서라도 우리 12인치로 좀 넘어가야 된다, 웨이퍼. 그래야지 우리가 좀, 마진율도 좀 높아지고, 그리고 경쟁력도 생기고. 국제적인 네. 경쟁력도 좀 높일 수가 있다. 그런데 가격적인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데 지금 8인치에서 지금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반대편 이사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돈 번지, 이제 좀 돈 좀 만지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적자보다 이제 좀 돈 좀 만지고 있는데, 야, 좀 나중에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두 이사진이, 피 터지게 이제 싸우다가, 일단은, 그래, 무리하지 말자, 우리. 이제 뭐, 돈 번지 뭐 몇 년 됐다고, 제대로 돈 번지도 몇 년 안 됐는데, 좀 이따 하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금. 너무 힘들다. 뭐, 그래서, 지금 12인치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 절대 DB하이텍이 12인치를 못 넘어가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국제적인 기업들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생산 단가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또 좋아지고 있고 뭐 SiC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또 하니까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앞으로 뭐 많이 쓰여지긴 하겠지만 뭐 경쟁력에 있어서 대만 업체라든가 앞으로 뭐 지금 독일이라든가 일본 기업들에 비해서 밀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무조건 뭐 제가 뭐 경영자는 아니지만 제가 사장이라면 DB하이텍 사장이라면 무리해서라도 12인치 웨이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좀 미래를 좀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네. 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 투자할 회사는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회사가 경쟁력을 위해서 큰 돈을 쓰겠다, 증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네. 자, 1부 종목 진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 첫 번째 종목은 엔캠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 흐름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면 될지 두 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